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원래 혼자 되게 잘 있거든요. 영화도 잘 보고 재밌는 거를 네. 혼자 많이 하기도 하는데 때때로 되게 혼자 있을 때의 그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 외로움이 네.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냐면 금요일 밤 금요일 밤 인스타그램 열면 안 돼. 인스타그램 스토리 확인하면 안 돼. 그럼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그거를 비슷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독감 이러면 외로움과 조금 구별이 안 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동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외로움은 내 텅 빈 마음을 자꾸 다른 타인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고독력은 혼자를 즐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고독력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는 절대 연애에선 안 되는 기간입니다. 우린 그럴 의외네요. 왜냐면 네. 보통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외로워서 연애하면 그건 절대 대등한 연애가 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스라이팅을 정말 잘 당해요. 늘 을의 연애를 하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섭섭함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늘 섭섭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해하는 마음이에요. 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연애는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상처받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연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과연 내가 고독력이 있는가? 혼자서도 내가 잘 놀고 잘 지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럴 때 두 사람이 만나야 서로의 기대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장점이 보여요. 그리고 나의 텅 빈 걸 상대가 채워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린 대등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관계여야 돼.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이 사람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지고 한승연애하고 네. 다른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맞아.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네. 그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또 외로워서 이렇게 하고 계속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혐오하고 욕하고. 네. 이렇게 맞아요. 헤어진 사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건 사실 내욕이죠. 내 욕이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한테 어느 정도는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은 또 필요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게 없으면 나 그럼 혼자 살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럼 또 건강한 사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고독력이 있는지 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고독력이 없고 외로움에 쩔어서 상대로부터 내 마음을 무조건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 마음만 중요해요.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조건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 한다를 사랑이라고 오해해요. 근데 이 사람도 충분히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 너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어. 이 스케줄 다 끝나고 내가 가서 충분히 듣고 위로해줄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좀 너무 막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용납을 잘 못해요. 날 정말 사랑한다면 무조건 달려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서로의 인생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대등하게 등을 기대야 돼요. 저 이거 진짜 좋은 예시가 있는 네. 게 저는 이런 연애는 절대 못해요. 매시간 연락해야 되는. 몇 분 안에 답 안 하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일이 언제 없어졌나 체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내담자를 만났는데 너무 연애를 자주 시작하고 끝내고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 카톡에 3시간 내에 답 안 하면 무조건 헤어지고 차단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남자 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면 3시간 내내 핸드폰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섭섭할 수는 있어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급한 일이 있을 거, 오히려 걱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섭섭함이 1번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문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거냐면요. 건강한 사람이냐면 엄청 바쁘구나. 혹시 무슨 일 있어? 다 끝나면 나한테 문자 줘. 걱정되니까. 이게 정말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답을 안 해? 화장실도 안 가? 문자 보고 답할 시간도 없어? 맞아. 이건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가방 싸고 이별하고 비난하고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기를 또 피해자라고 하지요. 난 남자 복이 없다. 근데 사실 나는 남자 복이 없어, 여자 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요. 아, 그리고 그 틀에 이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남자 복 없고 여자 복 없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서로가 내 스타일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존중이에요. 네. 근데 진짜 고동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저는 상대방도 뭐 연락이 안 돼도 저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분리불안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19세, 양육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정말 믿어주고 존재 자체로 귀해, 난 널 존중해 이런 양육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3시간만 연락 없어도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닐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닐까, 이런 막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연애에서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치료하고 다시 그 사람도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해요. 요즘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연애 상담도 많지만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요. 요즘은 3혼, 4혼, 최근에 제 내담자는 5혼을 앞두고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자시다. 그런데요, 이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이혼은 다들 아픈 이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혼을 보면요, 다 같은 이유로 이혼해요. 비슷한 이유로. 그리고 연애를 계속 했다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 잘하신 게 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특히 연애와 사랑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다음 연애를,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연애하면 반드시 같은 이유로 더 아픈 이별을 하게 돼요. 맞아요. 더 아픈 이별을. 맞아요. 특히 이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또는 양다리, 세다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앤드류 씨를 만났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남자친구와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넌 안 그럴 거지. 넌 안 그럴 거지.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딴 여자 만난 게 아닐까. 그리고 핸드폰 막 몰래 막 뒤져요. 그리고 SNS 댓글 다 확인하고 딴 여자 누구 팔로우 했는지 보고. 그럼요. 다 언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바람필 예정자로 보는 거죠. 이거 진짜 공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끝난 엑스 남친, 엑스 여친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이 많다면 혼자만의 고동력을 키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 고동력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 고동력은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키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양육자로부터 아주 사랑과 응원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힘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 그걸 좀 키워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존감 키우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래요. 자비를 타인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죠. 그쵸. 이타적인 사람에 대한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은요, 사실 1순위가 타인이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셀프 컴패션.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
나는 언제든지 나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도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 줄 거야. 그러려면 나를 내가 셀프 컴패션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도 매일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우리 뇌는요, 실제 그대로를 인지할까요? 아니면 더 멋지게, 더 못생기게 인지할까요? 보통 우리의 뇌는 남녀 차이 없이요, 마이너스 40%. 아, 예. 진짜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여기 비친 내 모습보다 플러스 40% 나는 더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40%가 더 잘생겼다고요? 제가 천장 바로 나르시스트로 깎겠네. 넘어갈까?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서 아 잘생겼다. 아 예쁘다.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했어. 예, 이렇게 내가 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이게 셀프 컴패션이에요. 이 셀프 컴패션을 계속 하다 보면 혼자 있는 나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혼자 차 마시고 혼자 풍경 구경하고 혼자 산책하는 내가 참 멋있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나를 또 멋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면 사실 참 좋습니다. 맞아요. 네. 외로움에 쩔어 있는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네. 그리고 계속 핸드폰 봐요. 연락 오는 거 없나. 네. 그리고 남의 인스타, 페이스북 계속 보고 있고. 저 예전에 과거에 고동력이 없었을 때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나한테 쓰는 거에 돈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샴푸 제일 싼 거 쓰고 진짜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향 나게 하는 거. 그쵸?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 겪어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34살이거든요. 아니, 90년생이 이렇게 좋은 예를 딱딱 들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도 잘 알고 타인의 마음도 잘 읽는 그런 힘이 좀 있으세요. 정말 좋은 예를 말씀해 주신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쓰는 돈이 되게 아까워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맞아요. 아무거나 먹고 제일 싼 거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누구로 만나러 나갈 때만 신경 쓰고. 맞아.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에만 신경 쓰고 내가 쓰는 물건들은 남이 모르는 것들은 다 싼 걸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타인에게 선물하는 건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진짜 좋아할까 싫어할까 온갖 검색을 다 해서 하면서 나한텐 선물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의 자존감과 고동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사람 개인의 공간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대접하고 셀프 컴패션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침실,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예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아무거나 먹고 나는 그냥 싼 거 먹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맨날 삼각김밥이나 사 먹고 근데 내가 나를 홀대하면요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봐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돈과 학력과 지식과 직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의 아우라가 있어요.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물건을 사도 저는 저에게 선물이다 생각하고 배송란을 비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샴푸를 사도 상미야 너는 정말 좋은 거 써야 돼. 선물이야. 너는 좋은 걸 써야 합당한 사람이야. 막 제가 막 그런 걸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일날 저는 저희 학교 연구실에 반드시 화환이 옵니다. 보낸 사람 박상미, 받는 사람 박상미. 리본 제일 큰 거. 나에게 꽃을 보내는 거 되게 네. 신선하네요. 그리고 연구실 사무실 안에 두지 않아요. 문 앞에 사람들 다니는 복도에 보라고. 예, 내 생일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내가 어떤 내 커리어에서 성취 이뤘을 때 네. 내가 승진했을 때 내 월급이 올라갔을 때 이때 자존감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저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도 엄청 지저분해지고 저 관리도 안 하고 되게 막 별로 안 좋은 거 먹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 그때 막 재책 1등하고 조회수 잘 나오고 막 이럴 때도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고동력 키우려고 해도 돈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좋아할 만한 거리가 없어. 난 지금 너무 뭐 커리어적으로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존감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고동력을 채운다고 하면 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가 관리할 수 있는 걸 해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샴푸 한번 조금 꼼꼼히 해보고 네. 손톱 좀 잘 잘라보고 뭐 마스크팩이라도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1,000원이면 사는 건데 맞아요. 그 각질 제거 막 요기 제거 때라도 좀 입으면 아 그것만 해도 한 2-3시간 뚝딱이에요. 그럼 자야 돼. 이거 정말 쉽고 오늘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 귀하게 큰 사람 같아.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같아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좀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는 나도 상대를 더 배려하고 또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잘 골라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똑같은 결핍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 또 만났다가 또 그렇죠. 반복되는 그 네. 패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처를 극복 못한 채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희생양이에요. 계속 나쁜 남자라는 누명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 사실 저희 진로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대부와 같은 분이 계세요. 네. 크롬볼츠라고 계시는데 의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라는 역량을 개발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드로우 님도 사실은 지금 유튜버로서 이렇게 굉장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내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계획된 우연이라고 말했어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진로의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건 다 사람에게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빈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네, 밖으로 나가서 그 빈도를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호기심을 갖고 열려있는 자세로 자꾸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다양하게 자주 만나면 생기는 일들이 거기에 곳곳이 숨어있는 빌런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내가 좋게 대하면 내가 그냥 다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위하면 괜찮겠지. 뭐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에 대해서 오히려 골탕 먹이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굉장히 빼앗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약간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 있죠. 있잖아요. 네. 우리끼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저는요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저는 처음 온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 회사 직원들인데 그러면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뭔가 제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런 거 샀어요. 막 하면서 나도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는 느낌. 그렇죠. 내 독자 모델인데 감히 여기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약간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좋은 명품 지갑 하나 샀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머 너무 예쁘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네요. 막 그러면서 막 장단을 좀 맞춰주다가 제 가방은요 하면서 제 가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꺼내면 그 지갑도 명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가방하고 지갑은 조금 브랜드를 일치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식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걸 눈치를 못 채다가 끝나고 나면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요 어떤 에너지, 삶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뺏어가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좀 무시하는 유형, 그런 사람들이 소위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죠. 저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주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얘기로 끝나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한 분들, 소위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죠.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보통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나는 어떻게 보면 관중이에요. 같이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있어요. 당신 짱입니다. 당신 최고예요. 막 피켓을 막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 들지? 아니 피켓을 왜 이렇게 쬐그만 걸 가져왔지? 항상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그런데 자녀들이 거기에 피해자다. 그러면 그 집은요 그냥 아빠의 위주로 다 돌아가요. 야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항상 이런 투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드로우님하고 어떤 분하고 셋이서 입사 동기예요. 근데 저분만 승진을 했어요. 우리 둘은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은 상사한테 너무 알랑방구를 끼고 하면서 우리들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 깊은 마음에는 우리도 뭔가 잘 보이고 싶었고 우리도 잘 비유도 마치고 우리도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야 우리들은 그래도 인생 정직하게 살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깊은 은밀한 그 욕구 속에는 나도 가서 뭔가 알랑방어도 좀 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저 사람에게로 보낸 거죠.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질투심도 생기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시기와 질투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은 달라요. 질투심은요 제가 만약에 드로우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되게 질투해요. 그러면은 이걸 저를 주면 돼요. 아, 그럼 없어져요? 그럼 없어져요. 근데 시기심은 달라요. 시기심은 이런 걸 주잖아요. 저도 안 끝나요. 시기심은 그 존재에 대한 파괴성이에요. 저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언제까지 하냐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박살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쌤통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기심은 질투심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 같은 게 숨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요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내가 사람한테 가장 미움받으려면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돈 자랑, 내 능력 자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런 걸 굉장히 내가 막 잘난 척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말의 메시지에 힘을 실으려면 내 능력과 혹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내가 이 정도 뛰어나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모여. 그럼 너희들도 콩고물 좀 생길 수 있어. 이런 건 굉장히 시기심을 많이 형성시킬 수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야,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다. 근데 사실 너는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측면도 많잖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연대와 연결성. 이건 상대에게 있어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쵸. 그 사람의 급을 매기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의존적일 수 있는데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큼 대단한지를 막 얘기한 다음에 상대는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되게 철저하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고 휘몰아치는 모멸감에 내가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그거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더 증폭시킬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만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자극시키지 않고 같이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요즘에 컨텐츠 중에 나르시시스트 손절하는 법 이런 건 많아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나 괜찮지? 짠 이거 봐라 저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애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소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그 모멸감, 수치심이 확 건드려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삼켜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진 않는 겁니다.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있는 욕구를 항상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참 너는 탁월한 면이 있다, 야. 과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공감해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장님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보고서예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좀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써서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와,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면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답정너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던져주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타당화해주고 상대를 내가 인정해주고 상대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욕구를 내가 충분히 반영해주는 연습이 좀 더 건강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상담사들도 상담을 받는다는 거 아세요? 예,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기도 해요. 네네. 그런 분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상담을 받는 숙련된 상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 엄청난 공감을 많이 좀 불어 넣어줍니다. 굉장한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그런데 내가 일반인이면 그 사람을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반박하거나 뭐 손절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거리를 항상 유지해주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그 행간에 그 상징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깊은 욕구를 읽어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 어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서 내가 기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요즘 심리학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컨텐츠가 유튜브 안에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가 유익한 점은 어떻게 대처해라,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눈이 갖춰지잖아요. 그런 토대를 쌓는 데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뭔가 박살나는 것 같고, 자꾸 내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유독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꾸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어떤 요소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친구들이랑 이제 서로 이제 뭐 갖고 있는 고민이나 상처들을 이제 들춰보다 보면 짧은 과거나 뭐 먼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들 때문에 발행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것들? 아주 클래식한 그런 예를 들자면, 내 삶은 하나도 없이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너 때문에 다 포기했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그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내가 답판 깔아줬는데. 사실 희생 많이 하시죠. 다 감사하고 맞는데, 희생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죄책감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그래서 자녀는 부채의식을 느끼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인생 좀 망쳤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뿌리가 되는 나에 대한 나의 의견 있잖아요. 그게 자아상이 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우리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런 것처럼 자책하고 너무 애쓰는데 안 되고 어떤 상처가 되는 마음이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는 부모님의 행동은 또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나의 부모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 어떤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의 소통에 있어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그냥 가버린다. 너 공항원에서 좋았다. 그런 말들 근데 쉽게 하잖아요. 한강다리에서 저도 들어본 적 좋았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거 다 좀 들어봤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그때 싸우면 내 탓 같고 이런.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싸웠을 때 또 특히 대놓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란을 일으켰잖아.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 행동이 잘못됐고 지적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되는데,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책에 그것도 있었어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저희가 많이 당해본 거 있잖아요. 비교하기. 뭐 옆집 딸들은 뭐 수학 경시대회 1등 했던데 너는 뭐냐. 걔는 외모도 이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예, 이제 다 커서 또 용돈도 주고. 비교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엔 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냐면요. 좀 자극을 줘야 돼. 삶의 규칙이죠.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한다. 안 그러면 나태해져.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목하면서 비교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앞으로 더 행동 잘해서 옆집 미순이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결국 남는 거는 나는 좀 더 열등해. 나는 사람이 열등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마음의 뿌리가 돼요. 굳이 막 비교를 하려고 하면 옆집 아이,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하는 그런 행동들은 네가 벼락치기 한 행동에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예, 개선할 점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있을까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 가정에서 또 은근한 그런 파워 게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약간 소외시킨다든지 너만 좀 미운 우리 새끼야. 아 이거는 그러면 형제가 있는 둘째 맞아요.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소외되는 그런 아.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둘째도 중간에 끼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꼭 유별하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는 습관을 들여버린.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둥이라는 걸 세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아들이야, 나쁜 딸이야. 그렇게 되기 싫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해야만 한다. 항상. 이런 삶의 규칙이라는 게 생겨요. 부모님이 가지라는 직장을 가지고 사라는 차를 사고 연봉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럼 거기 다 맞춰서 자기의 요구는 무시하고 살게 되죠. 네네네. 과감하게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 독립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좀 경제적인 독립을. 왜냐하면 부모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기 품에서 떨어뜨리기를 싫어해요. 네네. 아주 어려운 게 있다면 부모님이 돈 요구를 할 때 거절을 하는 거. 이번에 생일인데 얼마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는 그 입금이 안 돼서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선을 그어주는 거.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과거에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들로 내가 갖게 된 그런 성격적인 행동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특징들을 뭐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특징들 덕분에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데리러 왔는데 걔는 안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항상 비를 맞고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자기는 되게 자립심이 있고 독립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삶의 규칙이 좀 생긴 거죠. 그 사람마다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외롭기 때문에 좀 애정결핍이라는 말을 하죠.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읽기 싫어가지고 다 해주고 이런 행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 또 의존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삶의 규칙이 생겼고 너무 그게 경직되면 나는 결코 부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것도 다 해결해줘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항상 너무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 또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성공은 또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결핍을 채워가면서. 그런데 너무 그게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 외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은 자꾸 받기만 하나 나는 결국 혼자다. 부탁을 안 해놓고 내가 부탁할 사람도 없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결핍이랑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돌아보잖아요. 내가 어떤 상처 갖고 있는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잘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모자란 사람이야. 그건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의견이죠? 그쵸. 네. 잘 안 바뀌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내 인생은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얼마든지 연습하고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내가 느낀 어떤 위기 상황,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먼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휘둘리는 상황,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했을 때 내가 좀 휘둘렸지? 제가 지인이 추천해준 방법이 있는데 그 일주일간의 너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든 생각들을 생각날 때마다 시간별로 적어봐 이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저께 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가볍게 한 얘기인데 나 그게 너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제가 막 격앙돼서 막 했어요. 그럼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왜 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이 말에서 발작 버튼이 눌렸을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들어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약간 더 팁을 드리자면 안드루스가 말한 게 마음 다이어리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을 정리한다면 먼저 감정 잡아주세요. 이게 무슨 기분이지? 섭섭함? 속상함? 아니면 좀 화남? 뭘까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화났지? 그렇게 해주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조금 생겨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마음 다이어리를 통해서 한번 써봐요. 매일 쓸 필요는 없고 내가 감정이 막 격양돼서 굉장히 괴로움이 좀 오래 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때 필요할 때 기록하셔도 돼요. 최근에 진짜 큰일 있었잖아요. 정유정 사건.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에서 지금 살인자가 됐잖아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 상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진 거죠. 이모셔널 애퍼시라고 하는데 타인의 감정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일종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개인적 삶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사례죠, 사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잡히고 나서 한 발언들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라는 거였고 그 도서관에서 그런 범죄 관련 책을 빌려보고 집에서 혼자 은둔형 외톨이로 있으면서 범죄 살인 사건 관련 컨텐츠를 되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그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까요? 그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실패, 좌절의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특징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상처를 안 주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요. 그것 또한 방어기제 같은 거죠. 방어기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좌절을 안겨준 타인, 사회에 대해서 뭔가 분노감을 느끼게 되고 이 분노감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기억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주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어저께 무슨 일을 가족들하고 하셨죠? 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심리적 환경 또 물리적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기억, 나의 경험들은 다르게 재구성된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경험이나 기억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속성이죠.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을 꼭 겹쳐서 와요. 회사에서 뭐 해고를 당하는데 그 시점에 또 친구가 되게 크게 싸워가지고 인연을 끊게 됐고 그런데 차 사고도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 불안증과 걱정과 이게 너무 심해서 햇빛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더 슬픈 거는 암막 커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행이다. 근데 더 안 좋은 상황은 제가 한 번은 햇빛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암막 커튼이 없으니까 장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어떤 느낌인지 되게 잘 알거든요. 아예 나를 차단하고 싶은 햇빛조차 싫은? 그때 제가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는 그래서 억지로 친구들을 만났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또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격리가 됐고 더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가 쉬운 환경에 놓인 것 같아요. 요즘 20대 초반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실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SNS. SNS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칭찬 댓글보다 비난 댓글이 더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 안에 개인이 혼자 있는 생활 시간들이 최근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혹은 부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나에게. 그러면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내가 얘기해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감정 상태가 긍정적이지 않거든. 근데 한 가지, 내가 나쁜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물론 연속적으로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에게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일단 인정하고 약간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먼저 부정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 인정하고 놔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그 대상을 봤을 때 아주 분노를 이전처럼 강하게 안 느끼게 되면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니까 학생들이 강의 평가하잖아요. 강의 평가하면 좋은 평가도 많아. 근데 꼭 나쁜 거 몇 개만 보게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완벽한 강의는 없다. 누구든지 강의 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어. 인정하는 거야. 지금 해결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거리를 두고 그래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때 한번 이성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부정적인 그 경험을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됐을 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걸 방해해요. 좋은 결과도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왜 잘했는지를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과만 봐. 실제 그래요. 부정적인 건 더더욱이나. 저 예전에 그 심리상담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해 줬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생각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선생님. 생각으로는 뭐 안 바뀌죠. 행동을 해야죠. 그랬더니 행동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안 바꾸면 그럼 뭐로 바꿔요? 그랬더니 사람을 바꾸는 건 감정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바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곱씹으면 생각할수록 아,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자기의 감정을 외면한 채 자꾸 그 현재의 조건 상황에 맞추려고 해요.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결국. 이게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맞추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죠. 약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성적인 사람이 더 스마트하고 나은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리더들 보세요. 리더들 보면 로버트처럼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참모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움직여요. 그럼 감정적이도 괜찮나요? 너 T야? 그 요즘 유행 거 아세요? 그 MBTI에 그러니까 F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T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내 감정을 좀 건강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볼 수 있게 나의 생활을 한번 글쓰기. 그렇죠.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하다가 교수님도 힘들어하시는 교수님도 고백한다면. 힘들어하시는 걸 추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사진 찍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기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찍어요. 찍게 되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한테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봐. 자꾸 부정적인 한두 사건 때문에 전체 나의 삶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든요. 쭉 보면 아 좋았던 일들이 많구나. 내 삶이 건조하지만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건강한 방식이 바로 대화예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누구 도움도 안 받고. 그러니까 대화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대화가 상대가 있어도 정말 행복한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 좋은 상대라고 한다면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용해주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바로 해주면 안 되죠. 그럼 마음의 상처 또 깊어지니까 일단은 먼저 수용. 저 그걸 잘 못해요. 제가 항상 들으면은 야 근데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다 인정해줘야 돼. 다 인정해주고 아이메시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그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나의 입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듯이 전달을 해주면 훨씬 더 감정을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여지가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의 감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옆에 앉아있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Friend indeed,
is friend in need라고. 자기 어려울 때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다. 오늘 그 살인 사건부터 좋은 친구가 되는 것까지 스펙트럼 넘게 그 친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자살하는 이슈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게 다 자기 감정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결정하는 일들이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없애려면 서로 옆에서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면서도 감정이라고 하는 생활을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또 자신의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노력신봉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단적인 예가 어쩜 교육 아닐까?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네, 엄청 슬픈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들어올 정도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학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실망감, 다친 마음들, 상처들이 쫙 깔려 있어요, 문과 애들은. 그 제가 책에도 썼는데, 한 친구는 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을 공부했대요. 전 과목을 다 해도 50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엄청 성실한 친구인데 마지막까지 내신 3등급으로 많이 했고 수능도 3등급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죠. 뭐 수시로 들어온 수학은 별거 아니잖아. 수능 같은 거 뭐 문과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열심히 안 해놓고. 근데 이 친구를 보고 노력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 친구가 최고의 학원 대치동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웠는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60~70%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학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느꼈던 건데 한국에서는 육각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뾰족한 부분을 최상화를 하기보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못하는 건 그냥 포기해버리죠. 안 하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채워서 내가 이거 부족한 거는 그냥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엄청 다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게으르다, 핑계대고 쉽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은 왜 이렇게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곳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그 뒤에부터 육각형이 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다 갖고 싶어서. 특별히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생활하면서 몸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말고는 다른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공부에 안 맞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상관없을 텐데 쉽게 포기할 텐데 유럽은 좀 그렇잖아요. 공부 아니고도 다른 걸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로 줄을 세워버리니까 현실에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가치 있는 영역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받는 영역으로 정해놓고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갖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다양한 커리어 패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만 쭉 줄 세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수학인 거죠. 그게 대학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북스마트랑 스트리트 스마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 영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트리트 스마트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통하는 스마트한 거. 그런 게 다른 거를 딱 하는데 우리한테 똑똑하다는 거는 또 어디 나왔는데. 그렇죠. 학교 끝인 거죠. 그리고 이 노력신봉공화국이라는 거를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만시간이면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약간 이게 이제 되게 신봉시되면서 제가 볼 때 요즘에 들어와서 만시간의 법칙이랑 엔젤라 교수가 쓴 그릿이랑 이 두 가지 책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불을 던진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와, 저거다. 근데 사실 말콤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말콤의 부제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찾은 특별한 기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핵심은 기회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기회를 가졌다. 가정적인 환경이든 사회적인 환경이든. 근데 그게 이제 말콤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그 연구에서 밝혀진 거에 보면은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렇게 탄생을 한 거고, 노력보다도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엔젤라 교수가 쓴 그릿인데, 그릿이 이제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난리가 났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릿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데, 다른 연구가들이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뭐 거의 관계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무시할 정도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열정 가지고 하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력을 잘하는 것 또한 재능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이제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성공 안 한 사람들은 저런 책이 자꾸 유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그렇죠. 망하는 거죠, 그냥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결국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재능을 갖고 환경이 좋은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약한 위치에 서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미술을 엄청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딱 보고 나는 아예 그림은 너무 못한다. 우리 사회적 현실이 안 좋긴 하지만 포기할 거는 좀 빨리 포기하고 자기의 재능이 있는 것을 찾고 발전시키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 환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국가나 정부에서 선진국처럼 이거에도 먹고 살고 이거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고 보상해주고 가치 있게 이겨주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노력신봉공화국을 믿게 되면은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필요를 못 느끼게 해줘. 왜냐면 다 네 책임이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교수님,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디자인을 한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 갔어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 해요 하면은 다들 막 오 이렇게 봐줘요. 되게 멋진 일 한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 되게 힘들겠다, 야근 많이 하고 박봉이고 약간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이제 박봉이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식적으로도 그랬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부분을 왜 안 쳐줄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더 대우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붙잡혀서 이럴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 사실 인턴십 간 이유는 좋은데 취직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 했는데, 한국에서 좋은데 취직하려면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에 봉사 점수도 필요하고 막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내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너무 그런 것들로 이제 줄 세우기가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육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디자인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딴따라라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인정해주지 않았다가 지금은 인정해주는 종류의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운인 거죠. 재능이라는 것도 운이기도 하지만 이 재능을 사회에서 인정해주냐 해주지 않느냐가 또 운이잖아요. 이렇게 수학으로 사람을 세운 게 몇백 년 된 게 아니고 1954년도부터 시험 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수학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칭송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꼭 미래를 내가 예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의 있게 관찰하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좀 중요해 보여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출하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얘기인 거죠, 사실. 저 진짜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제 채널의 메시지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찾을수록 그러니까 내 체력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뾰족한 삼각형이 돼서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건 진짜 한 입씩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자기가 재능이 없고 취미가 없는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 내가 뭐 좋아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죠? 내가 꼭 이렇게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다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윤홍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 책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자존감 수업. 새로 신간을 마음 지구력
네.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게 번아웃과 네. 관련된 또 소진증후군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되게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좀 냉소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고 아니면 네. 극도의 막 불안감을 막 보이면서 되게 무기력해지는 걸 봤거든요. 특히 되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하얀 재처럼 식어버리는 게 있겠다 싶어서 이제 번아웃 됐다, 소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좀 젊은 세대로 많이 나타날까요? 젊은 분들은 본인이 아직은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네네. 본인이 지쳤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지친 거는 정말 어느 정도를 성과를 내시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이나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나는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해서 본인이 지친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20대 분들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얘기를 하면은 뭘 했다고 지쳐? 벌써 지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검열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지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지친 게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막상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성취 없이 지쳐있고 휴식 없이 지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내가 쓰는 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이제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없어져요. 뭐가 의욕이 없어지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없어져요. 다 싫어지죠. 네, 음악도 좋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았고 막 멋있는 거 보거나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았었는데 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고 마음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없어져요.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도 옛날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없어져요. 뭐가 없다, 싫다,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동사로 서술형이 끝나고 있다면 내가 좀 지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밥도 막 이렇게 챙겨 먹기 귀찮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계속 질문이 많아지는. 지치기 시작하면 감탄사가 안 나오고 계속 물음표만 나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내가 이런다고 행복해질까?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뭔가 의문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답은 모르겠다로 끝나는 답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모르겠다, 혼란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냉소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 마음만 지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모임 가서 남들은 다 좋다 그러고 남들은 다 칭찬해주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냉소적인 반응을 자꾸 보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좀 사이도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봐가지고. 네네. 그리고 저 진짜 제일 공감됐던 게 현실 회피해서 공상이나 판타지에 빠진다고 번아웃 되면요. 다른 건 다 귀찮은데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게 돼서 그냥 나와의 그냥 다른 삶으로 이 드라마로 도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최근에 회귀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판타지 막 죽으면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을 환생하는 그 드라마도 엄청 유행이고, 타임슬 빼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막 내 남편이랑 결혼해달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고, 그게 약간 사람들의 그런 번아웃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구나,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 게 드라마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를 나한테 일어나기를 꿈꾼다는 거죠.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충족이 돼야지 그 에너지로 다시 더 다음을 가는데, 애초에 원하시는 게 판타지다 보니까 이룰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떡해요? 내 얘기만 들어라.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사기 같은 것도 빠지고, 투자 사기 이런 투자 사기 거에. 그런 것도 빠지고, 선한 영향력과 상술은 뭐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또 넘어가셔가지고 헛된 또 돈을 많이 쓰시고 더 우울해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랑 그런 번아웃 경험한 거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자기한테 남들은 다 멈춰있고 자기가 움직이는 일주일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뭘 하고 싶냐고 했어요. 자기 책을 쌓아놓고 그 일주일 동안 책을 잔뜩 읽고 글을 쓰고 싶대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이 멈춰 있어야 돼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남들은 다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잠시 그 쉬는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남들을 움직일 땐 나 그냥 집에서 틀어박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계속 생산적인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랄까?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갓생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신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신문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어. 뭐 수능이 끝난다든지 학력고사 1등한 사람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대단하다 그냥 그러고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SNS 통해서 갓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왔고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려고 SNS를 딱 열어봤더니 정말 나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예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또 쉬려고 그러는데도 마음 편히 못 쉬고 이제 그런 어떤 경쟁에서 자꾸 밀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멈춰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상황, 그리고 극단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잘했다고도 해주고 좀 고칠 점도 알려주고 부모님들이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으니까 고모도 있고 고모부도 있고 삼촌도 있고 좀 나랑 좀 맞는 어른 중에서 누군가를 좀 마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좀 잘 안 맞더라도 다른 어른들한테 코칭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부모님 정도 밖에 같이 코칭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잘 맞는 집은 참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편하게 성장을 잘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집은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분도 힘들고 양극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아쉬워. 그리고 핵가족화라고 또 더 심해서 이제는 핵개인이라고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 1인 가구도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못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같은 분이 되게 중요한 분인 거죠. 저요? 네. 저 번아웃의 산물인데. 본인은 번아웃 됐지만 또 우리한테 환상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쉬거든요. 저 진짜 갓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갓생을 생산적으로 채우지 않아요. 굉장히 비생산적인 걸로 갓생을 채웁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앤드류 같은 분은 지치지도 않을 것이다. 저분은 무조건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그냥 상상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에 비준 맞추고 지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게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집에 맥주가 있어서 그냥 한 잔만 라이브 하면서 마셔야지 마시고 있었더니 보시는 분들이 마시는 건 차냐고. 아니 맥주인데요. 저는 술도 안 마시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자존감 없었으니까 네네네. 늘 자존감 높겠지. 맨날 자존감 생각만 하겠지.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늘 좋은 생각, 좋은 생활을 할 거라고들 오해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른들의 삶도 보고 그 어른들의 관계도 보면서 아 저럴 수 있구나. 중간중간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다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런 간접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던 세대하고 지금은 좀 달라져서 SNS로 뭐 어른의 인생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번아웃이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친 분들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거든요. 지쳐갖고 잠도 못 자서 밥도 하루에 한두 끼 먹을까 말까 해. 비타민 그런 것도 못 챙겨 드셔갖고 너무 힘든데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자꾸 물어봐요. 그럼 마치 또 내가 무언가를 태스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막 드는데 이게 번아웃 됐다는 것은 방전된 스마트폰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전이 돼서 충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더 방전되고 악순환 계속 타게 되죠. 맞아요. 그 생산적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좀 비생산적인 시간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농사를 지려면 봄, 여름, 가을도 있어야 되지만 겨울에 좀 땅도 쉬고 농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평일이 있으면은 주말이 있어야 되고 축구할 때도 하프타임이 있어야 되고 그 누구나 생산적인 활동과 충전하는 활동이 시간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생산적인 활동으로만 채우다 보면 성공을 못하거나 지쳐서 못하거나 성공한 이후에도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번아웃을 엄청 심하게 겪었을 때 그때 좀 이겨냈던 방법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일을 줄이니까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이 놀이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내가 생산적인 일을 계획을 짜듯이 비생산적인 것도 좀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막상 쉬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스마트폰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나를 자극하는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여. 그럼 내가 너무 한심해져. 이 악순환이 되니까 저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정해놓고 이날은 비생산적이어도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야 또 생산적이게도 더 잘 일하게 되고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거 정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잘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잘 놀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잘 놀아야 된다는 거냐 노력해야 된다는 거냐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공의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려면은 갈아 넣어야죠. 근데 이제 빨리 성공하고 이제 빨리 번아웃을 맞을 거냐, 길게 꾸준히 성공을 오래오래 할 거냐, 그러면은 잘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다음에 갈아 넣은 다음에 지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또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받고. 인정을 해주고 오늘 하루 열심히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렇게 채우다가 토요일 한 타임을 쉴 때 이제 그때 공격들이 날라올 수 있잖아요. 역시 너는 열심히 한다 그래놓고 일주일을 못 가는구나 그런 비난이 이제 날라올 수 있을 때 쉬는 것도 중요하다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뭐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갔어요. 나 요즘 요리 학원 다니잖아. 그래서 뭐 하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서 뭐 하게? 어디다 쓰게? 뭐 요식업 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거의 결과물을 빨리 내놔라 하는 이제 독촉을 받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데 그렇죠. 나중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되고 아예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됐던 분들은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정말 잘 듣던지 음악을 정말 돈벌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도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재충전이 안 돼서 또 능률 떨어지게 되고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책하고 자책을 막 하고 성격 탓, 부모님 탓도 많이 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원망 이제 하게 되는데 또 그것도 감정이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겠지만 그러면서 탓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맴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번아웃이 오면 번아웃이 왔구나 나뿐만 아니라 전체 호모사피엔스 모든 인류 포유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왔구나 좀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되게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어떻게 내가 요것들을 넘어갔었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마음 지구력을 한번 키워보는 시간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